자, 지금 또 우리 경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도 막판에 무너지고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경제를 떨어뜨린 게 가장 컸습니다. 물가가 막 폭등하고요. 뭐든지 그 소주성 실패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경제 문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제 포커스 이주호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저 같은 경우는 뭐 연봉이 얼마다 그렇게 딱 까놓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뭐 저희 회사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서 연봉이 그냥 그 옆으로 그냥 쭉 이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월급이 해마다 한 3%씩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월급은 3%가 올랐는데 우리가 소위 그 왜 공제액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갑근세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보험료들, 이런 것들은 해마다 14%가 올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5년 동안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갑이 자꾸 얇아지는 걸까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예. 사실 프리랜서로 활동을 많이 해서 예. 제가 또 회사를 그만둔 지는 오래됐는데 예. 이게 막상 연봉 협상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기업에서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연봉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연봉은 드라마틱하게 안 오르는데 지금 보면은 저기 나와 있는 건보료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이런 세금은 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해 바뀌고 정권 바뀌면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현 정권은 딱 되자마자 빚내서 소비 쿠폰 뿌렸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 재정도 안 좋은데 이제 그러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뭐 주식 관련된 세금부터 미국 주식 세금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지방선거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이게 지금 저렇게 하나씩 살짝 손 대다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럼 네. 세금 또 올리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탈이 안 좋아요. 그럼 나라에서 어쨌든 써야 되는 돈은 많은데 예. 지금 딱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지금 세금 조정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 정부도 결국에는 세금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국가에서 부족한 돈을 지금 어떻게 막 빚내고 이런 것들도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결국에는 우리 직장인분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의 세금을 결국엔 올려서 그거를 충당하겠다. 지금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참 그 유리지갑이다. 직장인들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직장인들은 이 정부에 호구 잡혀 있다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걸 좀 해결을 좀 하려면 네. 지금 소득세를 좀 줄이고 법인세를 좀 올리면 된다.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게 예. 법인세를 올리면 지금 기업들이 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법인세가 훨씬 높아요. 네, 이게 되게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예, 예. 이게 만약에 법인세를 올리고 예. 만약에 소득세를 낮춘다.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어허. 그렇죠. 그러면은 법인세를 올려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면은 오히려 근로자를 해고한다. 그렇죠. 어허.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선량한 그런 시민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만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뭐 대부분 그 장관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법인세를 많이 낮췄던 이유는 어쨌든 기업을 중소기업들을 살려서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산업이 살아나야 근로자들도 월급이 올라가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좀 이따 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대기업이 채용하는 인원보다 중소기업들이 채용하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데 제가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좋을 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1차, 2차 벤더들, 소위 말하는 그 중소기업들은요. 그걸 납품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해외에서 사와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그거 사올 때 달러로 사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그 기업들은 부담이 되니까 제일 먼저 회사에서 구조조정 인건비 줄이는 게 먼저예요. 예. 그러니까
비용을 감소한다. 여기가 바로 이제 희망퇴직자 받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게 기업이 맨 처음에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근로소득세가 또 올해도 올라갈 겁니다. 아, 또 올라가요? 예. 이게 지방선거 전후가 제가 아까 디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부양책을 쓰고 돈을 풀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미국에다가도 합의하면서 지금 나가야 될 비용이 많잖아요. 200억 달러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지금 나갈 돈이 계속 많은데 어허. 근데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지방선거 전에 뭔가 돈을 풀어가지고 지지도를 올려야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런 판에 지금 돈 쓰겠다고 청와대 뭐하러 이 짓을 합니까? 그냥 용산에 있으면 되지. 기껏 청와대 개방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 구경도 하고 다 좋은 상황인데 그걸 또 빠득빠득 세금을 거의 막 1,000억 원 정도쯤을 쓰면서 청와대 기어 들어갑니다.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이걸 좀 타개를 하려면은 우리 국민들은 좀 어떻게, 특히 직장인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예. 월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월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네. 세금이 월급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올라가는 거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월급은 연봉은 1년에 진짜 3% 올리기도 너무 힘들고 여기에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 겁니다. 연봉 협상이라는 게 그냥 협상이 단어가 협상이지 그냥 통보예요. 대부분 회사들이. 예. 그래서 그 연봉에 불만을 가지면은 나가라 이런 느낌이 되게 예. 많아요. 솔직히 대기업들이야 그렇게 하면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해가지고 조사라도 받죠. 중소기업들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되려면은 기업들이 먼저 잘 살아나야 되고 네.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그래도 뭐 3%는 아니더라도 5%든 7%든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단기간에 뭔가 해결이 된다 어려워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 기업들이 잘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쏠림 현상만 심화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도 뭐 AI 투자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처음에 그랬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예.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면은 물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예. 성장하고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똑똑하신 분들, 기술력 있는 분들 다 외국으로 팔려가요. 오히려 나갑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소위 말하는 되게 엘리트 집단 분들 네. 그런 막 되게 엄청나게 막 특허급의 그런 막 그것도 하시고 막 기술력 있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이나 대기업 가면은 연봉 1, 2억 이렇게 받으시면 예. 그냥 미국 가서 구글 이런 데 들어가면 연봉이 막 몇 배가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벤처 기업들이 오히려 그 인력들이 다 나가는 상황인데 예. 이게 어떻게 지금 기업들이 성장합니까? 예.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물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화의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또 들리더라고요. 일본에서 곧 기준금리를 또 좀 올릴 거다 그러는데 이게 이유가 일본의 지금 엔화 가치가 굉장히 폭락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일본 국채입니다. 일본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 일본의 우리의 중앙은행 같은 일본 은행이 여기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 그런 얘기가 조만간 올릴 거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위 말하는 일본의 그 낮은 금리의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금리가 높은 미국이나 뭐 한국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유럽 같은 그런 나라들에다 이제 투자했던 엔캐리 투자 자금 이게 전부 다 한 번에 회수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급락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였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지금 일본은 계속적으로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어요. 그랬었죠. 왜냐하면 내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원화 가치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안 되겠다 싶었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엔캐리가 뭐냐면 엔화를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일본 금리를 올리는 기조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은 예.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럼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잖아요. 예.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일본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다 청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그런 주식 거래 이런 것들에 트레이딩 한다는 거에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빌렸다가 금리 조금만 올려도 막 허덕허덕하는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완전 거의 무이자나 다름없는 돈으로 엄청나게 빌렸다가 그 이자율이 1% 2% 올라가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그 돈을 청산시켜서 네. 다 다시 일본으로 들어간다. 예.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그리고 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오면은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하냐면 예. 일본은요 예. 자체적으로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국민연금이 몇백조 투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은 그냥 미국 채권이라던가 미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돈을 많이 투자해놨어요. 예. 근데 그 돈이 한 번에 빠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은 예.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본이 엔화 가치를 올린다라는 거는요. 네. 그 달러 인덱스에 엔화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허.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죠. 어허.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가능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내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 대외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대내외적인 환경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 펀더멘탈이 좋아서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기업들까지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내수 경제가 돼가지고 예. 우리가 내수 경제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되는 나라면은 예. 원화가 저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버틸 수나 있죠. 어차피 깔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는 수출을 안 하면 못 먹고 삽니다. 예.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일본 화폐 가치가 올려버린다라는 거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오히려 후폭풍이 돼서 환율이 네. 1,500원을 그냥 뚫고 그렇죠. 1,600원으로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런 결과까지 좀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허. 이 지금 대내외적인 변수들을 우리가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기업들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갑자기 오늘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가 아니 희망퇴직을 한다. 여러분 희망퇴직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몇 년치 월급을 덜 테니까 사직해라 그런 얘기인데 아니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 아모레 퍼시픽 대한민국 최고의 이 화장품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5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모레 퍼시픽이 뭔가 경영의 위기냐?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매출 괜찮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도 아주 탄탄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수출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5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모레 퍼시픽이 보기에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해서 그래서 미리 좀 기업에 있는 군사를 좀 빼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 좀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저렇게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인건비가 회사에서 그러니까 비용 절감하는데 가장 좋은 게 인건비 줄이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런 희망퇴직을 받으면은 나가는 돈이 생기겠지만 길게 봤을 때 저 인건비가 줄어듦으로써 회사의 어떠한 마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보통 화장품 회사들이 그런 ODM이라든가 OEM 회사에 맡겨서 생산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콜마가 많이 하죠. 네, 우리나라 예.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라는 기업이 네네. 있습니다. 근데 코스맥스랑 한국콜마가 지금 화장품 공장에 로봇을 도입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자동화하는 건가요? 네. 어허.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돌아가는 거를 사람을 안 쓰고 어허. 자동화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대부분 기업들이 네. 이제 만약에 공장 자동화가 활성화가 되면은 사실 지금 이렇게 뭐 사실 이거를 내년에만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 향후 몇 년을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인력을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모레 퍼시픽이 부도가 나고 막 뭐 무슨 회사가 휘청거려가지고 경영 상태는 되게 양호하더라고요.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갖춰지면은 굳이 인력들을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필요 없는 인원들을 미리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기보다도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선제적인 대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아모레퍼시픽이 저렇게 스타트를 끊었지만 저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환시장에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뭐를 반증해 주냐면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네.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이러한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이면은 기업들이 굳이 희망퇴직자를 모을 채용을 필요가 오히려 없어요. 해야죠. 그렇죠. 예. 채용을 더 해서 늘려야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논외입니다. 예. 거기는 워낙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용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어요. 예, 하지만 아모레퍼시픽도 대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견기업 정도 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이 먼저 저렇게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은 지금 미래를 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 같습니다.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진짜 네. 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한국에선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한국은 대기업들은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비율이 13.9%밖에 되지 않고요. 외국에 비해서 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나머지 그러면 거의 한 85%, 86%의 일자리를 중소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그 기업을 다 팔고 한국을 떠난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냥 뭐 다 좋다,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이러한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분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심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뭐 인지를 못하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결국에는 그냥 도미노 현상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우리 일반적인 회사원분들이 예. 연봉이 더 올라가고 잘 되려면 네. 기업들이 좋아져야 되고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야지 그것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는 올라가고 기업들 세금은 뭐 기업 활성화 목적으로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올렸지 않습니까? 내년에 다 그것도 또 올리지 내년에 않습니까? 다시 올린다고 했죠. 예. 그럼 기업들은 더 옥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필요한 인력 아니고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AI라고 그래서 로봇 네. 도입하려고 하면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큰 돈이 한 번에 확 들어가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큰 돈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 빚이에요. 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뭐를 해가지고 어떻게 조절한다 이게 아니라 좀 체질 개선을 해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조금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산업만 있으면은 중국이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이미 많이 뺏겼어요. 네, 지금 로봇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랑 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뭐 로봇 육성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미 로봇 시장 진짜 많이 따라왔거든요. 아니 그 칭다오 대학에서 칭화대에서 로봇 개발하는 걸 제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 네. 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미중 갈등, 예, 관세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진짜 4차 산업이 전쟁터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예. 뭐 진짜로 뭐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요. 나라 대 나라별로 기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4차 산업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거는 모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스타링크,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그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를 우리나라에 이제 서비스 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네, 한 위성통신 서비스. 뭐 87,000원 그 비싸요. 정도 내면은 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비싼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뭐 KT나 LG 플러스 인터넷 요금은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그 스타링크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로봇이 커지면은 통신해야 되잖아요. 통신 그렇게 속도가 되나요? 빨라야 되잖아요. 아.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정도의 통신 속도가 되려면 위성 통신을 써야 되거든요. 아, 그밖에 안 되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뭐 5G 뭐 인터넷 5G 강국 뭐 뭐 그거 이렇게 갖고는 안 하는데 그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그 5G가 완전한 5G가 아직 안 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인터넷 신청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은 뭐 빠른 게 안 되는 안 되죠. 지역도 되게 예, 많습니다. 그러면 로봇을 보통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산에 있거나 좀 약간 외진 곳에 예. 있잖아요. 좀 도심에서 떨어져 그렇죠. 있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인터넷망을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럼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에서는 스타링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아하. 예, 공장 자동화가 돌아가려서 로봇을 하려면은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일론 머스크부터 지금 미국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준비하기커녕 오히려 중국에도 기술력이 뺏기고 따라잡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지금 정말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속세마저도 55%를 때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냥 아우 다 귀찮다. 그냥 그 해외 전출세 그 20%만 내면 되니까 그거 내고 그냥 나 깨끗하게 팔고 떠날래. 그런 분들이 좀 속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진짜 굉장히 깝깝한 그런 상황인데. 아까 뭐 잠깐 트럼프하고 러트닝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그래도 한국에 기회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원전 산업입니다. 한국은 원전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국한테 그 원전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다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는데 그 빅 시장이 이제 미국에서 열린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러트닝 상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에서 진짜 엄청난 금액을 좀 땡겼지 않습니까? 뭐 5,500억 달러, 뭐 6천억 달러 뭐 이렇게 땡겨놨는데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다가 원전을 10개를 짓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10조 원 정도쯤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이 좀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호기가 될 수가 있는 게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우리 한수원이 미국의 이 원전 회사죠.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딱 맺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원전을 한국에서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소식을 다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네. 그렇게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잘 맺어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110조짜리 그런 원전 건설 사업이 터지고 나면 한국이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도 같은데 네. 그 계약을 갖다가 노예 계약이라고 그러면서 이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발목을 잡아가지고 한수원을 밀어둘 수 없다. 한수원이 미국에 와서 원전 짓는 거 그건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발목 잡히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최악의 상황일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악이면? 네,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탈원전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정권에서도 뭐 서해안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하고 있고요. 예. 맨날 태양광이랑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을 계속 강조하고 그거를 드라이브를 걸려고 어허. 하는 게 우리 현재 정책 기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이라는 뉴스를 내보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는데 막상 빌 게이츠 왔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막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알랑방구 예. 약간 느낌으로. 근데 사실상 현 정권의 그런 방향성은 약간 신재생입니다. 원전보다 탈원전 예. 기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원래 이게 정상대로 됐었으면은 저렇게 저게 노예 계약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의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방식인 건데 지금 그거를 현 정권에서는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죠? 아니 달러 벌어올 수 있는 기회를 겨우겨우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놨는데 그걸 걷어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의 계약이 잘 될 수 있는 것이냐? 약간 의문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주전 벌어지면 네. 뭐 프랑스도 올 거고 중국은 네. 뭐 가능성이 좀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미국 자체 업체들도 막 덤빌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서도 그럼요. 이 정부 때문에 네,
110조짜리를 지금 놓치게 생긴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바라카 원전 이후로 지금 정확하게 아랍에미리트, 없었잖아요. 체코 하나 계약했죠. 그 체코도 약간 지금 뭐 계속 뭐 노이즈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원전 기술력이 좋은 거는 다 전 세계적으로 알아요. 알고 그 기술력을 이제 잘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부와 원전 미국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생각과 우리나라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막상 이제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랑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기술력에서 계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프랑스가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데가 수혜를 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또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실망감을 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원전에 좀 적극적으로 좀 저는 생각이 있다면은 미국이 원전을 저렇게 원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과 계약을 해서 우리가 수주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다 5,500억 불 뭐 낸다면서요. 매년 200억 불씩 내는데 매년 한 30조 원 내는데 그거 우리 기업이 가서 원전 건설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국내로 갖고 오면은 그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지금 방해하는 게 이재명 정부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건데 아니 이재명 그렇게 AI 하고 싶다면서요. 데이터 센터 짓겠다면서요. 예? 심지어 그 젠슨왕까지 와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뭐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전기 필요하잖아요. 재생에너지로 그 전기 막대한 전기를 감당할 생각입니까? 아니 전국을 다 태양열 그 전지로 다 덮어버리려고요? 미국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원전을 저렇게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한국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원전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하냐고요. 일단 태양광이랑 풍력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해서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후 조건이 안 됩니다. 일단 안 되죠. 저기 우리나라 풍력이랑 태양광 나올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에요. 아니 태양광 일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전을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무시하고 자꾸 그런 태양광이라던가 신재생 쪽만 드라이브를 걸고 정부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건데 참 이게 저도 답답할 따름이고 좀 어떻게 좀 잘 어떻게든 좀 잘 돼가지고 좀 우리나라가 미국에 좀 수주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어떻게라도 그렇게라도 갈 수 있게끔 지방선거 내년에라도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거라도 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그래야지 이재명이 좀 정신을 차리겠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서 좀 계속 압박감을 줘야 그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잘하고 있다가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저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항상. 여러분 진짜 완전 닥쳐가지고 정말 뭐 엔캐리 트레이드부터 해갖고 고환율 와가지고 외환위기 오면요 그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미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김영삼 때 김대중 때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지 않습니까? 경제위기가 오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경제위기 딱 터지려고 하는 거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금융위기 이렇게 막아야 돼 하면서 재빨리 다 전문가들 미국에다 보내가지고 우리는 사실 그 2008년 2009년에 외환위기 안 겪었어요. 지금 솔직한 말로 그냥 안 겪다 보니까 이게 위기였어? 우리는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또 고마움을 모른다니까요. 진짜 걱정되는 거 내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이 최소한 어떤 그 재생에너지 기조나 또는 뭐 기업들이 이렇게 옥죄해가지고 법인세 올리고 기업들 다 나가게 만드는 그런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정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거 좀 잘 하시라고 여러분이 좀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또 미무스 원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일본에 계신 분인가 봅니다. 엔화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일본도 좀 잘 살고 대한민국도 좀 잘 살았으면 그런 바람도 가져옵니다. 자,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